박민준의 평화로운 삶은 오랫동안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딸 예진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누더기 옷을 입은 소녀가 나타나면서 뒤흔들렸습니다. 거짓말, 스캔들,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실이 그의 가족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찾고 전에 없던 유대감을 쌓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박민준은 올림픽공원 놀이터 옆에 서서 10살 된 딸 예진이 앞뒤로 그네를 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에 예진의 금발머리는 금빛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2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 수진과 똑 닮았습니다. 45세의 박민준은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지만 아내를 잃은 후로는 돈이 평화를 사주지 못했습니다. 더 높이, 아빠, 더 높이, 예진이 외쳤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준은 미소 지었지만 그의 시선은 근처 나무 그늘의 움직임에 끌렸습니다. 작은 인형이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진 또래의 소녀였는데 찢어진 청바지와 더러운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으로 얼룩졌지만 박민준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익숙한 무언가가 그녀의 이목구비에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예진을 열심히 바라보며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그림자에서 나와 박민준에게로 걸어왔습니다. 누더기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턱은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네 타는 여자아이는 제 쌍둥이 언니입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준은 그녀를 응시하며 경비를 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같은 파란 눈, 같은 뾰족한 턱. 지혜라고 자신을 소개한 소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을 꺼냈습니다. 병원 담요에 쌓인 똑같은 두 아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구했어요? 박민준이 사진을 든 채 떨리는 손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도망치기 전 고아원에서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다고 했지만 제 아버지가 박민준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진은 그네 타기를 멈추고 이제 그들 옆에 서서 지혜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저 아이 저랑 똑같아요. 박민준의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는 예진이 태어난 날을 기억했습니다. 수진은 출산 후 너무 약했습니다. 수진은 그에게 쌍둥이 중 한 명이 살아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다른 아기의 시신을 보지도 않고 사망진단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그는 목소리가 쉰 채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이야기해야 해. 박민준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박민준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두 소녀를 계속해서 백미러로 바라보았습니다. 닮은 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진은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지혜는 조용히 앉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하자 15년 동안 그들을 위해 일해온 김 여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지혜를 보는 순간 얼굴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청소포를 떨어뜨렸습니다. 김 여사님, 박민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에게 할 말이 있으세요? 김 여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민준 씨. 수진 여사님께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약속하게 하셨어요. 수진 여사님은 자신의 건강 상태로 쌍둥이를 감당할 수 없고 한 아이만 키우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박민준은 발밑에서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완벽한 삶, 사랑하는 수진에 대한 기억, 모든 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함께 서 있는 두 어린 소녀, 한 명은 값비싼 옷을 입고 다른 한 명은 누더기를 입은 것을 보았고
그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를 깨끗하게 씻기고 손님방에 재워준 후 박민주는 서재에 앉아 책상 위 수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는 속삭였습니다. 왜 우리 딸에게 이런 짓을 한 거야? 예진의 목소리가 문간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빠, 지혜가 정말 제 언니예요. 박민주는 팔을 벌렸고 예진은 그의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 자기야.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그러나 그는 딸을 안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서 김 여사는 10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입양 기록을 조사하고 지혜가 어떻게 거리에 나앉게 되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은 평생 떨어져 지낸 두 어린 소녀가 자매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서재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벽을 따라 늘어선 가족 사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내일, 박민주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그의 지붕 아래에서 그의 딸들은 마침내 함께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준의 부엌은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똑같은 두 소녀가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진은 분홍색 실크 파자마를, 지혜는 조금 큰 빌린 파자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팬케이크를 서빙하며 박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 앉으세요. 박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김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무릎 위에서 손을 비볐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진 여사님은 너무 아팠고 의사들은 그녀가 살아남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기를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감당할 수 없고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진과 지혜는 먹는 것을 멈추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사설 입양기관과 접촉했습니다.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중 한 명이 살아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기관에 데려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맹세하게 했고, 만약 그렇게 하면 해고하고 다시는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민주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10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켰단 말입니까? 제 딸이 거리에서 혼자 있는 동안 그 기관은 그녀에게 좋은 집을 찾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흐느꼈습니다. 저는 매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녀가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혜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입양한 가족은 제가 6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진은 테이블을 가로질러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에 박민준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찾았어요? 박민준이 물었습니다. 잡지에서 예진이의 사진을 봤어요.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부유한 가족들에 대한 기사였어요. 그녀는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몇 주 동안 공원을 지켜보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1시간 안에 그의 서재는 법률팀과 사립수사관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박민주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입양기관이 어떻게 그녀를 놓쳤는지 조사해야 했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예진은 지혜에게 저택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박민주는 복도를 따라 떠돌아다니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진은 자신의 장난감을 보여주며 신이 났고 지혜는 본 모든 것에 놀랐습니다. 자기 TV가 있다니 믿을 수 없어 지혜는 예진의 방에 서서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볼 수 있어. 예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 옷도 마음대로 빌려 입어도 돼. 수영장도 보여줄게. 박민주는 그들의 수다를 들으며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소녀들은 함께 자랐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옷과 비밀을 공유했어야 했습니다. 수진의 결정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박민준의 여동생 박수연이 도착하여 값비싼 향수와 충격적인 표정으로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박민준, 또 다른 딸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요구했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사회면에 다 나올 거야. 이 일이 가문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봤어? 박민준은 차분하게 여동생과 마주했습니다. 나는 가문의 명성에는 신경 쓰지 않아. 수연아. 나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었던 내 딸이 걱정돼. 하지만 스캔들이. 수연이 항의했습니다. 유일한 스캔들은 박민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 가족이 순수한 아이를 버렸다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 일을 바로잡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떠나. 수연은 입을 벌리고 거기에 서 있었고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지혜에게 옷, 학용품, 모든 것이 필요해.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사랑해줄 가족이 필요해. 그날 밤, 두 소녀가 모두 잠든 후 예진은 분홍색 공주방에서, 지혜는 새로 마련된 옆방에서, 박민준은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이미 소문을 들은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의 메시지로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마도 그 이야기가 신문에 실릴 것입니다. 김 여사가 그에게 커피 한 잔을 가져다주며 주저하며 근처에 앉았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박민준 씨. 내일 아침에 떠나겠습니다. 박민준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네, 선생님. 당신은 어딘가에 언니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예진이가 잘하는 것을 지켜봤어. 네, 선생님. 박민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당신은 15년 동안 내 가족을 돌봐주었습니다. 수진이 죽었을 때 당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예진이를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김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최종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바로잡고 싶다면 박민준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두 딸을 도와주세요. 그들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집 안에서는 작은 인형이 위층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손을 유리에 대고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이 꿈이 계속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마틴 쌍둥이 이야기는 박민준이 예상했던 대로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억만장자의 비밀 딸 발견 이라는 제목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기자들은 소녀들을 엿볼 기회를 노리며 저택 정문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박민준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곧 다른 이야깃거리를 찾을 겁니다. 하지만 지혜는 기자들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입을 예진이의 사립학교 교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그녀의 시선을 눈치채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예진이 학교에 입학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야. 지혜의 포크가 접시에 덜컹 떨어졌습니다. 저는 좋은 학교에 다닐 줄 몰라요. 거에 있지도 못해요.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예진은 시리얼에서 눈을 들어 놀라워했습니다. 박민주는 마음이 조금 더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너에게 가정교사를 구해줄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가정교사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제가 도울게요. 예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자매들은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연결하는 집중 코스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예진은 도서관 테이블에 책을 펼쳐놓고 지혜가 읽고 쓰는 것을 참을성 있게 도왔습니다. 지혜는 마치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하며 가족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예진은 생각 없이 가장 친한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소녀들은 지혜를 보고 충격에 휩싸여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속삭였습니다. 지혜는 방에서 뛰쳐나가 울었습니다. 박민주는 장미 덤불 뒤 정원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수진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장미 덤불 뒤에서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지혜는 흐느꼈습니다. 모두가 그걸 알아. 박민주는 비싼 정장을 신경 쓰지 않고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너는 누구보다 이곳에 속해. 너는 내 딸이고 여기가 내 집이야. 하지만 저는 예진이 언니와 달라요. 지혜는 속삭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 어떤 포크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제대로 말해야 하는지 몰라요. 어제 저는 샐러드를 잘못된 손으로 먹었는데 수연 이모는 기절할 것 같았어요. 박민주는 어쩔 수 없이 웃었습니다. 수연이는 모든 것에 기절해. 그리고 알아?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야. 한편, 예진은 친구들을 집으로 보내고 언니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서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예진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게 물어보지 않고 친구들을 초대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리고 내 언니에게 심술궂게 구는 애들이라면 진짜 내 친구가 아니야. 지혜는 예진의 충성심에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자매들은 포옹했고 박민주는 그들 사이의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자매들이 가까워지는 동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민준의 어머니 박정숙이 예고 없이 어느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다이아몬드와 불만으로 가득한 구름 속에서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민준, 자기야. 그녀는 그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왔어요. 이건 안 될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박민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녀를 만나러 오셨나요? 박정숙의 완벽하게 화려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처리하도록 도우러 왔어요. 스위스의 좋은 기숙학교를 알고 있어서. 아니, 박민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혜는 여기에 남습니다. 하지만 스캔들을 생각해 보세요. 박정숙은 항의했습니다. 수진이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민준은 대답했습니다. 제 완전한 가족 말입니다. 두 딸 모두 포함해서요. 이어진 언쟁은 너무 시끄러워서 위층에 있던 두 소녀도 다 들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쫓겨날 것이라고 확신하며 작은 가방을 싸기 시작했지만 예진이는 그녀를 멈췄습니다. 아빠는 아무도 너를 데려가게 두지 않을 거야. 예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시도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도망칠 거야.
지혜는 여동생, 쌍둥이 자매이자 자신의 보호자이자 새로 생긴 가장 친한 친구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방을 폈습니다. 아래층에서 박정숙은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이런 어리석은 짓을 고집한다면 박가의 재산으로부터 더 이상의 지원은 기대하지 마세요. 박민주는 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크루즈 여행에서 엽서 보내주세요. 그날 저녁, 박민주는 두 딸을 데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처음 나타났던 공원에 앉아 트리플 스쿱콘을 먹으며 해질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문제를 일으킬까요? 예진이는 턱에 초콜릿이 흘러내리며 물었습니다. 박민주는 그녀에게 냅킨을 건넸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지혜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생각에 잠긴 듯 핥았습니다. 왜 부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보호소에서는 누가 배고프면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간단하게요. 박민준과 예진이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지혜도 함께 웃었고 곧 그들은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것도 잊은 채 너무 크게 낄낄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민주는 백미러를 통해 두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까이 앉아 예진이가 지혜에게 우정 팔찌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그에게 강한 결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머니나 다른 누구든 무엇을 시도하든 그는 이 새롭게 찾은 행복을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숙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들의 차가 공원에서 떠날 때 다른 차 한 대가 그림자 속에 머물렀습니다. 아내는 박정숙이 고용한 사립탐정이 재결합한 가족을 갈라놓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이든 찾으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의 사립탐정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는 지혜의 과거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파헤쳤는데 그 중에는 박민준이 준비되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 가족 변호사는 어느 날 아침 박민준의 책상에 두꺼운 서류초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의 입양기관에 대해 우려스러운 정보를 찾았습니다. 박민준은 서류초를 열었고 그의 피가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의 입양을 담당했던 기관은 5년 전 불법 행위로 폐쇄되었습니다. 소유주인 장미숙은 암시장에서 아기를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지혜를 입양한 가족은 실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기관이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멕시코의 한 부부에게 팔렸지만 탈출하여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민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딸은 단순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팔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정보를 처리하기도 전에 김 여사가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민준 씨, 어서 오세요. 두 소녀가. 박민준은 뒷마당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지혜는 강남에 사는 장유진이라는 10대 소녀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장유진은 신문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박가의 재산을 훔치려는 거리의 주로군요. 장유진은 비웃었습니다. 엄마 말씀으로는 당신의 입양이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아마 당신은 그들의 친딸도 아닐 거예요. 예진이는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 말 취소해. 그녀는 내 여동생이야. 예진아, 그만해. 지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가 한 말 중 하나는 맞아. 나는 거리에서 살았고 살아남기 위해 음식을 훔치기도 했어. 내가 살아남기 위해 해야 했던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박민주는 앞으로 나섰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어두워졌습니다. 장유진 씨,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에게 제 딸에 대해 더 이상 소문을 퍼뜨리면
제 변호사들이 연락할 거라고 전해주세요. 장유진이 떠난 후 박민주는 두 딸을 껴안았습니다. 지혜야,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입양 기관에 대해서. 안에서 박민주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장미숙에 대해, 불법 입양에 대해, 지혜가 인신매매를 당했던 것에 대해. 예진이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여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아니, 자기야. 박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아팠어. 심한 산후 우울증이 있었지. 제대로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질문을 했어야 했어. 내게 실패했어. 하지만 이제 너를 원해. 우리 모두가. 그날 밤, 박민주는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는 서재를 서성이며 수진이의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쯤 비어있는 위스키 잔이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자정에 그를 발견했습니다.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박민주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생일들. 매년 우리는 예진이를 위해 이런 큰 파티들을 열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지혜는 혼자 있었고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김 여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박민주는 아침 식사에서 쇼핑을 갈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지혜에게 새 물건이 필요해. 옷, 책, 원하는 건 뭐든지. 하지만 아빠, 예진이가 말했습니다. 지혜 생일이랑 제 생일이 같아요. 제 생일 파티는 다음 주인데. 박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도시에서 본 적 없는 가장 큰 두 딸의 합동 생일 파티를 열 거야. 두 소녀의 흥부는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일 코엑스몰에서 시간을 보내며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어보고 파티 장식을 골랐습니다. 지혜는 그런 고급 상점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가격표를 확인하며 놀랐습니다. 가격은 걱정하지 마. 박민주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모든 것과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그날 코엑스몰에서 다른 사람도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의 사립탐정. 그는 지혜가 가격표를 보는 모습, 박민준의 명백한 죄책감으로 인한 과소비, 박정숙의 이야기에 맞춰 왜곡될 수 있는 모든 상호작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녀들은 예진이의 오래된 사진 앨범을 보고 있었는데 지혜가 갑자기 수진이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혜는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매우 아팠어. 박민주는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태어난 후 그녀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어. 의사들이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그는 잠시 멈추고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언젠가 나아졌나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예진이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녀는 2년 전에 죽었어요. 다시 정말 슬퍼졌고 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지혜는 사진 속 친어머니의 얼굴을 따라 그렸습니다. 그녀가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박민주는 두 딸 사이에 앉았습니다. 내가 그녀가 죽은 후 그녀의 일기에 이것을 발견했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해해. 그는 낡은 페이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흔들리는 필체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다른 아기. 내 지혜. 정말 미안해. 어둠이 너무 강했어.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진이는 여동생을 꼭 껴안았고
박민주는 두 사람을 모두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서로 위로하는 동안 박정숙은 시내 건너편 저택에 앉아 사립탐정이 찍은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며 말했습니다. 장미숙을 데려. 그녀가 감옥에 있든 말든 상관없어. 그녀와 이야기해야 해. 과거의 그림자는 아직 바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쌍둥이의 생일 파티 날이 밝고 화창하게 다가왔습니다. 박민준 저택은 동화 속 나라로 변신했고 곳곳에 꽃이 피어 있었고 정원에는 반짝이는 조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개의 똑같은 생일 케이크가 보라색과 금색으로 장식된 테이블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녀들이 선택한 색깔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저를 위한 건가요? 지혜는 새 파티 드레스에 손을 대며 물었습니다. 예진이의 드레스와 같은 스타일이었지만 예진이의 드레스는 보라색이고 그녀의 드레스는 금색이었습니다. 물론이지. 예진이는 여동생의 머리 리본을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모든 생일을 만회하는 거야. 하지만 소녀들이 위층에서 준비하는 동안 현관에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일찍 도착했고 그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최근 감옥에서 출소한 전 입양기관 소유주 장미숙입니다. 박민준 씨. 박정숙은 달콤하게 불렀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박민준은 계단을 내려왔고 장미숙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감히 그 여자를 제 집에 데려오다니 어떻게 감히. 장미숙은 앞으로 나섰고 감옥살이로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은 동정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 제가 당신을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입양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가. 박민준은 으르렁거렸습니다. 둘 다. 입양이 단순히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미숙은 그를 무시하며 계속했습니다. 전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는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근처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던 김 여사는 꽃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박민준이 요구했습니다. 장미숙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진짜 쌍둥이는 수진이가 말했듯이 죽었습니다. 이 소녀, 그녀는 우리의 다른 아기 중 하나입니다. 수진이는 아기를 잃은 슬픔에 잠겨 우리에게 와서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죄책감에 시달려 고백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백업 계획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박민준은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럴까요? 장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혈액형을 확인하세요. DNA를 확인하세요. 이 소녀는 박씨가 아닙니다. 박정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미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박민준 씨. 이것이 더 진행되기 전에 진실을 알아내야 합니다. 위층에서 지혜는 모든 것을 듣고 계단 꼭대기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예진이는 그녀의 바로 뒤에 있었고 아플 정도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야. 예진이는 사납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내 동생이야. 느껴져. 지혜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라서 알아챘어야 했어. 그녀는 방으로 달려가 오래된 배낭에 물건을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은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갔습니다. 지혜야, 기다려. 우리는 그들을 믿지 않아. 믿어요. 지혜는 울부짖었습니다. 내 혈액형을 확인하라고 그녀가 말했을 때 당신의 얼굴을 봤어요. 당신은 그녀를 믿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믿고 있어. 박민준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법정에 갈 거라면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DNA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떡하죠? 지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아무도 아닌 거라면 어떡하죠? 예진이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넌 아무도 아니야. 넌 내 동생이야. 그리고 어떤 바보 같은 검사 결과든 상관없어. 아래층 정원에서는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주는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의 흥분된 수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발, 그는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어. 파티를 해요. 내일은 그들의 거짓말을 다룰 거예요. 지혜는 창밖의 모든 장식들과 자르기를 기다리는 쌍둥이 케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마지막 파티.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공기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정숙은 모퉁이에 앉아서 비웃었습니다. 장미숙은 쫓겨났지만 그녀의 마른 폭풍 후 구름처럼 가족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를 시간이 되자 예진이는 케이크 조각을 바꾸자고 주장했습니다. 봐요. 그녀는 크게 말했습니다. 쌍둥이처럼 나눠 먹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늦게 모든 손님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박민주는 지혜의 침대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베개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속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 위해 기다릴 수 없어. 최고의 생일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날 찾지 마세요. 예진이가 달려들어와 저금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 돈이 없어졌어. 지혜가 도망치면서 가져갔을 거야. 박민주는 휴대전화를 잡고 보안 책임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를 찾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모든 곳을 확인해. 보안팀이 도시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동안 예진이는 지혜의 방에 앉아 여동생의 버려진 파티 드레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틀렸어요. 아빠. 그녀는 여기에 속해 있어요. 박민주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알아. 자기야.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찾아서 증명할 거야. 하지만 박정숙은 현관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김 여사가 장미숙이 들어온 순간부터 휴대전화로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녹음을 매우 관심 있는 형사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주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의 보안팀은 지혜가 어젯밤 늦게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목격되었지만 그 후로는 행방이 묘연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녀의 평소 장소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최 경찰은 박민준의 서재에 앉아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혜가 거리에서 살 때 그녀를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호소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이 없습니다. 예진이는 여동생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지혜의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차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와야 해요, 아빠. 그녀의 새 물건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박민주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고 있는 옷과 예진이의 저금통 돈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서재로 뛰어들어 휴대전화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박민준 씨, 이걸 들어보셔야 해요. 그녀는 어제의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박정숙과 장미숙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나눈 대화의 모든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계획을 세우는 동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기억하세요. 박정숙이 말했습니다. 의심만 충분히 심어주면 돼요.
박민준 씨는 과거에 대해 너무 죄책감을 느껴서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드는 어떤 것이든 믿을 거예요. 그리고 제 돈은요. 장미숙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아이가 사라지면 우리가 합의한 모든 것을 드릴 거예요. 박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어두워졌습니다. 로저스 형사에게 전화하세요. 그는 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의 다른 곳에서는 박정숙이 아침 커피를 즐기고 있을 때 경찰이 그녀의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 경찰이 영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 미성년자 협박 및 위협 공모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늦으셨어요. 그 사기꾼 애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잘된 일이죠. 한편 예진이는 박민준을 설득하여 지혜가 예전에 살았던 강남의 옛 동네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천천히 운전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거기서 잠을 잤어요. 한 노숙자가 버려진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뒤에요. 안전한 고지였죠. 예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언니가 여기서 살았다고요? 제가 제 방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 박민준은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그 건물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쥐들이 쓰레기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은 여기서 혼자 두려워하며 잠을 잤는데 그는 8km도 채 안 되는 곳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들의 차로 달려왔습니다. 저 여자 아는 사람이에요. 작년 겨울에 자기 재킷을 저한테 줬어요. 오늘 그녀를 본 적 있어요. 박민준이 필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어쩌면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를 지켜줬죠. 예진이는 차에서 내려 소년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언니예요. 쌍둥이 언니입니다. 부탁이에요. 우리는 그녀를 도와야 해요. 소년은 예진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저쪽으로 2블록만 가면? 그녀는 교회 뒤쪽 벤치를 좋아해요. 그들은 교회 뒤에서 지혜의 배낭을 찾았지만 지혜는 없었습니다. 안에는 예진이의 저금통이 있었는데 여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예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언니는 필요로 했지만 저한테서 훔칠 수 없었어요. 박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집어 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떨어졌는데 아기 시절 쌍둥이의 사진 사본이었습니다. 지혜는 뒷면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진짜가 아니더라도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요. 박민준 저택으로 돌아와서 김 여사는 수진의 낡은 서류를 뒤지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책상에 잠긴 서랍에서 그녀는 박민준에게 보내는 봉인된 봉투를 발견했는데 그녀의 죽음 직전에 적힌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10년 전의 DNA 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맙소사, 김 여사가 읽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 박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걸 보셔야 해요. 하지만 박민준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지혜를 찾았습니다. 장미숙이 그녀가 음식을 사려고 제스칼텍스 주유소에 갔을 때 그녀를 코너로 몰았습니다. 당신 할머니가 나에게 당신을 없애라고 많은 돈을 줬어요. 장미숙이 비웃었습니다. 처음에 사라졌어야 했어요. 지혜는 무서워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경찰차가 멈춰 섰습니다. 최 경찰이 내려 총을 뽑았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떨어져 장미숙.
당신은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서울의 다른 곳에서는 박민준과 예진이가 김 여사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보러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의 편지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박민준 씨께,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떠났고 제 가장 큰 죄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지혜는 당신의 딸입니다. 당신의 진짜 딸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날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와 예진이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제 병 때문에 생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아팠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쌍둥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장미숙이 제가 진실을 숨기도록 도왔지만 그 죄책감은 그 이후로 매일 저를 괴롭혔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첨부합니다. 그녀를 찾으세요. 박민준 씨. 우리 딸을 찾아서 그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주세요. 그리고 부탁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모든 사랑을 담아. 수진 올림. 박민준은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공식적이고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그의 딸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녀를 찾아야 해요. 예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에게 말해야 해요. 박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경찰이었습니다. 잡았습니다. 박민준 씨.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는데 누가 도왔는지 절대 짐작 못하실 거예요. 당신 어머니의 운전기사입니다. 그는 그녀가 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요? 박민준은 이미 열쇠를 잡고 있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입니다. 약간 탈수 증상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씨? 장미숙을 체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예진이는 이미 차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빨리요, 아빠. 제 언니가 우리를 필요로 해요. 그들이 병원으로 운전하는 동안 박민준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배신, 수진의 고백, 지혜의 고통 모두 뒤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끝없이 보였고 박민준과 예진이는 지혜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침대에 앉아 하얀 병원 가운을 입고 작고 지쳐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경찰이 문 앞에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예진이는 방으로 날아가 언니의 팔을 껴안았습니다. 다시는 도망가지 마. 지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진짜 동생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박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딸이야. 항상 그랬어. 이걸 읽어봐. 지혜가 편지를 읽자 눈이 커졌습니다. 박민준은 침대 위에 DNA 검사 결과를 펼쳤습니다. 봐. 너는 내 딸이야. 예진이의 쌍둥이야. 네가 있어야 할 곳에 딱 맞는 곳이야. 엄마는 정말 날 사랑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엄마는 병이 심했어. 박민준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래, 엄마는 널 사랑했어. 그리고 엄마는 우리가 널 찾기를 바랐어. 복도의 소란이 그들의 재회를 방해했습니다. 박정숙이 수갑을 채워 로저스 형사의 뒤에 바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를 체포할 수 없어. 박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네. 부인. 로저스 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와 공모하여
미성년자를 괴롭히고 협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박정숙은 문 너머로 지혜를 보고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여자애가 모든 것을 망쳤어. 마틴 가문의 이름을. 그 여자애는 박민준이 복도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 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메리 마어턴입니다. 그는 형사에게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기소가 확실히 되도록 하세요. 방으로 돌아와서 예진이는 지혜에게 반 친구들이 만들어준 쾌유카드를 모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 모두가 너무 걱정했어요. 장유진도 카드를 썼어요.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말했대요. 김 여사가 지혜를 위한 새 옷과 눈물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니 집이 똑같지 않아요. 얘야.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초코칩 팬케이크를 만들었어요. 당신이 집에 돌아올 때 먹으라고. 집. 지혜는 마치 맛보는 것처럼 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정말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자기야.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이야. 네가 항상 있어야 할 곳이야. 의사가 퇴원 전에 지혜를 한 번 더 진찰하러 들어왔습니다. 탈수되고 지쳐있지만 몇 끼니 잘 먹고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들이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지혜는 뒷좌석에 예진이와 함께 앉아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은 속삭이고 함께 낄낄거리며 이미 지혜의 방을 다시 꾸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 파티 드레스와 어울리도록 금색으로 칠할 수 있어. 예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어. 지혜는 박민준을 희망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박민준이 약속했습니다. 내 방, 내 집, 내 인생 이제 모두 정말 내 거야. 영원히. 하지만 그들이 박민준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현관문에서 주저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해? 다른 짓을 할까요? 박민준은 무릎을 꿇고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보다 증오와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과 진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안에서는 직원들이 환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지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모두 있었고 보라색 글씨로 지혜야, 환영해라고 써있는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을 찾았어요. 김 여사가 아기 수첩을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들 각각을 위해 하나씩 보관했어요. 이것은 당신 거예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에서 찍은 발자국, 아기 머리카락 한 가닥, 그리고 그녀의 생후 첫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날 사랑했어.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물론이지. 예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 그날 밤, 저녁 식사 후에 박민준은 지혜의 방에서 그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침대를 붙여놓고 나란히 누워 밤하늘 별을 붙여 놓은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박민준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잘 자, 내 사랑스러운 딸들아. 박민준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부엌에서 김 여사가 쿠키를 더 굽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완전히 응석바지가 될 거예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만해요. 김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지혜는. 우리는 보상해야 할 사랑이 많아요. 박민준은 주머니에서 수진의 편지를 꺼내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녀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두 딸을 모두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김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을 보세요. 마침내 함께하는 두 명의 아름다운 딸들. 위층에서는 쌍둥이들이 손을 잡고 잠들었고 밤하늘 별빛 아래에서 그들의 똑같은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집에 있었고 함께 있었고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다른 곳, 감옥 안에서 박정숙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최고의 변호사를 불러와 그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박정숙은 최고의 변호사를 구한다는 말을 농담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비싼 정장과 불가능한 사건에서 승소하는 명성을 가지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박정숙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소는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면서 박정숙에게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애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박민주는 아침 식사 중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학교에 첫날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그의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지혜의 신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수진의 편지에 있는 DNA 검사가 가짜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검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포크가 접시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검사는 없어요. 예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요. 하지만 박민주는 그들이 이 싸움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자기야, 그들을 영원히 입닥치게 하려면 다른 검사를 받아줄래. 지혜는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에게 내가 여기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서울대학교 유전체의학연구소는 춥고 불결했습니다. 기술자는 박민준이 대기실을 서성이는 동안 두 소녀 모두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이 변호사도 거기에 있었고 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변호사가 조용히 박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박정숙은 당신이 그 여자애를 다른 곳으로 보내면 모든 것을 포기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좋은 신탁 기금을 주고 다른 곳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박민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 저자애는 내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나 내 어머니가 그녀에게 다시 접근하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김 여사는 다시 스트레스로 쿠키를 굽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쿠키와 걱정 냄새가 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분실되면 어쩌죠? 지혜가 김 여사가 설탕 쿠키를 장식하는 것을 도우며 물었습니다. 누군가 그것들을 바꾸면 어쩌죠? 그럴 일은 없어요. 현관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경찰이 로저스 형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샘플과 결과를 호송합니다. 아무도 이 검사를 훼손하지 못할 겁니다. 예진이는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봐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악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거리로 돌아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진이는 침대에 올라가 그녀 옆에 누웠고 곧 박민준이 달려왔습니다. 꿈에서 그들이 저를 데려갔어요. 지혜가 흐느꼈습니다. 당신과 예진이를 떠나야 했어요. 박민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너를 데려가지 않아. 알아? 네가 나와 예진이를 처음 안았던 날에 대해 말해줄게. 아이들은 박민준이 병원에서의 그날을 설명하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너희들은 너무 작았어. 둘 다.
예진이는 울었지만 너는 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지. 내 손가락과 발가락을 2번 세었단다. 정말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리고 또 알고 뭐냐면? 너는 왼쪽 발목에 작은 점이 있었어. 지금도 있어.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파자마 바지를 끌어올렸습니다. 거기에 작은 하트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딸이었다. 박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사실은 아니야.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숙이 예고 없이 박민준 저택에 나타났다. 김 여사가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가족들이 아침을 먹고 있던 부엌으로 곧장 들어왔다. 박민준 씨, 당신에게 이성적으로 말하러 왔어요. 그녀가 선언했다. 이 난장판은 이제 그만 끝내야 해요. 하지만 박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예진이 일어섰다. 할머니, 나가셔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정숙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할머니는 제 언니를 해치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을 갈라놓으려고 했고요. 더 이상 여기는 환영받지 못해요. 지혜도 일어서서 예진이의 손을 잡았다. 우린 할머니가 두렵지 않아요. 박정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감히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박민준 씨, 자녀들을 단속하세요. 박민준은 딸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맞아요. 어머니. 나가셔야 해요. 그리고 제 2딸 모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는 돌아오지 마세요. 이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박정숙이 김 여사가 그녀를 집 밖으로 안내하며 쏘아붙였다.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요. 하지만 사흘 후 결과는 경찰 호송 아래 도착했다. 박민준은 거실에 모두를 모았다. 딸들, 김 여사, 변호사, 심지어 최 경찰과 로저스 형사까지. 이 변호사와 박정숙은 마지막 순간에 도착했는데 둘 다 잠옷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변호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방은 너무 조용해서 모두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결과는 그는 잠시 멈추며 박민준을 바라보았다. 100% 일치합니다. 지혜와 예진이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진이는 환호하며 뛰어올랐다. 지혜는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다. 그리고 박정숙은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보였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녀가 더듬거렸다. 검사가 잘못된 거야. 끝났어요. 어머니 박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졌어요. 이제 제 집에서 나가서 제 가족에게서 떨어져 있으세요. 박정숙이 이 변호사를 뒤에 남겨두고 뛰쳐나가자 지혜는 박민준에게로 돌아섰다. 정말 끝난 건가요? 박민준은 2딸을 꼭 껴안았다. 그래, 얘야. 더 이상 검사도 의심도 없어. 너는 지혜, 내 딸이고 예진이의 쌍둥이 언니야. 영원히. 그날 밤 그들은 축하 만찬을 열었다. 장유진을 포함해 학교 친구들이 찾아왔고 장유진은 지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김 여사는 잔치를 마련했고 최 경찰은 모두에게 아이스크림을 가져왔다. 하지만 강남의 저택에서 박정숙은 어두운 서재에 앉아 고급 스카치 위스키를 마셨다. 그녀의 책상에는 멕시코 입양 기록이라는 표시가 된 서류철이 있었다. 만약 그들이 이게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속삭였다. 그들은 날 전혀 모르는 거야. 가을은 겨울로 바뀌었고 박민준 저택의 생활은 행복한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지혜는 예진이의 도움으로 학교 공부를 따라잡고 있었다. 두 자매는 서로 떨어질 수 없었고
박민주는 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박정숙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녀는 서재에 앉아 멕시코 사설탐정으로부터 온 이메일을 응시했다. 흥미로운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적혀 있었다. 10년 전 티후아나 고아원의 수진과 일치하는 여성이 쌍둥이 여자아이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박정숙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전화기를 들었다. 멕시코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해주세요. 즉시요. 박민준 저택에서 두 자매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있었다. 지혜에게는 첫 번째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었고 모두가 특별하게 만들고자 했다. 다락에서 이걸 찾았어요. 김 여사가 부르며 오래된 장식품이 담긴 상자를 내려놓았다. 안에는 아기의 첫 크리스마스 장식품 한 쌍, 똑같은 천사 인형 2개가 들어있었다. 엄마가 2개를 사셨어요. 예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비록 날 잊지 않으셨어요. 지혜가 천사 인형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을 마쳤다. 박민주는 딸들이 트리를 장식하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 가득한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로저스 형사의 전화가 평화로운 순간을 산산조각 냈다. 당신의 어머니가 방금 멕시코로 가는 개인 제트기를 탔습니다. 로저스가 말했다. 그리고 지혜의 과거와 관련된 사람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민준의 피가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티후아나에 고아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진이 예진이를 데려온 후 그곳에 아이들을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숙이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가 있는데? 그녀가 지혜가 실제로 멕시코에서 입양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DNA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제입양법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박민주는 전화를 끊고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그들이 서재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은 문간에 서 있는 지혜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에서 지혜는 조용했다. 박민준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멕시코가 기억나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전에는 기억나지 않았는데 꿈을 꾸고 있어요. 큰 흰색 건물. 우는 여자. 누군가 예진이를 데려가는? 박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3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얘야. 그건 실제 기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 같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가 무언가를 찾으면 어쩌죠? 날 데려가면 어쩌죠? 아무도 너를 데려가지 않아. 예진이 선언했다. 우리가 먼저 도망칠 거야. 하지만 그날 밤늦게 박민주는 지혜가 수진의 옛방에서 사진을 보는 것을 발견했다. 나,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혜가 말했다. 엄마랑 똑같아요. 그래, 박민준이 동의했다. 너는 엄마의 미소를 가지고 있단다. 그럼 왜 날 거기 버리고 갔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박민준은 그녀 옆에 앉았다. 내 어머니는 아주 아팠단다. 얘야. 심한 산후 우울증이 있었지. 때로는 고통받을 때 사람들은 끔찍한 실수를 하곤 한단다. 하지만 예진이를 데리러 왔잖아요. 그녀는 잘못했어. 아주 잘못했지.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었어. 하지만 지혜야, 내 말 들어봐. 너는 이제 집에 왔어. 내가 속한 곳이 여기야? 다음날 아침, 박정숙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뉴스 차량들이 저택 밖에 나타났다. 마틴 상속녀 입양 스캔들이 지역 뉴스에 떴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혜는 실제로 멕시코 고아원에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발표했다. 마틴 재산에 대한 그녀의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박민준의 변호사는 침울한 표정으로 도착했다. 그들이 긴급 청문회를 신청했습니다. 박정숙은 수진이 지혜를 멕시코에서 입양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DNA 검사는 박민준이 말을 시작했다. 그들이 그녀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국제 양육권 분쟁을 다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방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예진이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널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야. 예진이 약속했다. 넌 내 동생이잖아. 하지만 그날 밤, 지혜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메모를 적어 베개 위에 놓았다. 사랑하는 아빠와 예진아,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파괴하게 둘 수 없어서 너무 사랑해. 내가 자발적으로 멕시코로 돌아간다면 할머니가 너희들을 내버려 둘지도 몰라. 이번에는 날 찾지 마. 사랑하는 지혜. 그녀는 가족 사진과 그녀의 아기 천사 장식품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 하지만 정문에 도착했을 때 목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어디 가세요? 김 여사가 로브를 입고 거기에 서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10년 전의 보안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것은 멕시코 고아원에 있는 수진을 보여주었지만 그녀는 지혜를 거기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혜를 구출하고 있었다. 당신의 할머니 탐정이 이걸 찾았지만 전체를 보지는 않았어요. 김 여사가 말했다. 보세요. 영상은 수진이 고아원 직원들과 논쟁하고 서류를 보여주고 마침내 두 쌍둥이를 품에 안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마음을 바꿨어요. 김 여사가 설명했다. 그녀는 다음 날 바로 당신을 데리러 갔어요. 하지만 그때쯤 그녀의 병은 당신을 숨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맡은 가문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가 고아원에서 자신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고 얼어붙었다. 엄마가 날 데리러 왔다고요? 그랬어요. 얘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당신이 멕시코에서 법적으로 입양된 적이 없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숙의 모든 이야기는 무너집니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박민준과 예진이 잠옷을 입고 뛰쳐나왔다. 감히 우리를 다시 떠나지 마세요. 예진이 울면서 언니를 껴안았다. 박민준은 두 딸을 껴안았다. 우리는 함께 싸울 거야. 가족으로서. 하지만 비행기 위에서 박정숙은 멕시코 해안이 보이자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고 박민준 저택 밖에는 눈이 살포시 내리고 있었다. 안에서는 가족들이 멕시코에서 로저스 형사가 박정숙을 따라간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휴일을 즐겨보세요. 박민준이 딸들에게 말했다. 박정숙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박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로저스 형사였다. 지금 바로 경찰서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데려오세요. 경찰서에서 그들은 박정숙이 신문실에 앉아 패배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 옆에는 수녀 복장을 한 멕시코의 노년 여성이 있었다. 이분이 마리아 수녀입니다. 로저스 형사가 설명했다. 그녀는 10년 전 고아원에서 일했습니다. 박정숙이 그녀를 찾았는데 지혜가 그곳에서 입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 수녀가 앞으로 나서며 눈물을 글썽이며 지혜를 바라보았다. 내가 너를 기억해. 뿌에냐. 그리고 내 어머니를. 그녀가 너와 내 언니를 데려왔을 때 너무 슬퍼했지. 지혜는 예진이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다시 왔어요. 마리아 수녀가 계속했다.
그녀는 울면서 끔찍한 실수를 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두 아이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모든 서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그녀가 두 아이를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박정숙은 갑자기 일어섰다. 거짓말이에요. 수진이 내게 말했어요. 수진은 아팠어요. 마리아 수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주 아팠어요. 그녀는 수년 동안 여러 번 돌아와서 항상 멀리서 지혜를 지켜보았어요. 그녀는 기부를 하고 그녀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녀의 죄책감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박민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계속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지혜가 길거리로 나가게 된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 후 그녀는 그녀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마리아 수녀는 편지 뭉치를 꺼냈다. 그녀는 지혜에게 이 편지를 썼지만 보낼 용기가 없었어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각 봉투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가 마리아 수녀를 찾았어요. 박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실을 말했죠. 그녀는 처음으로 증오 없이 지혜를 바라보았다. 내가 잘못했어요. 모든 게. 로저스 형사가 앞으로 나섰다. 박정숙 씨는 모든 고소와 법적 문제를 취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장미숙 사건에서 공모와 증인 위증을 자백했습니다. 미안해요. 박정숙이 속삭였다. 여러분 모두에게. 박민주는 딸들을 껴안았다. 집으로 돌아가자. 저택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주위에 모였다. 지혜는 어머니의 편지를 한 장씩 읽으며 앉아 있었다. 그 편지들은 사랑, 후회,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는 널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 예진이 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김 여사는 따뜻한 초콜릿과 크리스마스 쿠키를 가져왔다. 밖에서는 캐롤러들이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박민준이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내 변호사들이 이걸 몇 달 동안 작업해왔어요. 안에는 공식 문서 지혜를 엘리자베스 앤 마틴보다 7분 후에 태어난 메리 클레어 마틴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수정된 출생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이제 모든 면에서 공식적이에요. 박민준이 말했다.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혜는 종이를 가슴에 껴안았다. 난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난 아빠의 딸이에요. 난 예진이의 언니예요. 난 집에 왔어요. 밖에서 눈이 내리는 동안 가족들은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며 자리에 앉았다. 예진이와 지혜는 담요 아래서 서로 꼭 껴안고 있었고 그 위의 트리에는 그들의 똑같은 크리스마스 천사 장식품이 반짝이고 있었다. 박민주는 딸들을 지켜보며 그들을 여기로 데려온 긴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의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만큼 아팠던 수진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 기회와 치유,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김 여사가 따뜻한 초콜릿을 더 가져왔다. 봐요. 그녀가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별똥별이에요. 소원을 빌어. 예진이 지혜에게 말했다. 지혜는 미소 지으며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빌 필요 없어요. 난 이미 원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 밤 늦게 딸들이 잠자리에 든 후 박민주는 수진의 옛방으로 갔다. 그는 그녀가 지혜에게 보낸 편지들을 특별한 상자에 넣고 DNA 검사 결과, 출생증명서, 멕시코의 보안 영상과 함께 보관했다. 둘 다 이제 집에 왔어. 그는 수진의 사진에 속삭였다. 안전해. 사랑받고 있어.
편히 쉬세요. 위층에서 쌍둥이는 평화롭게 잠들었고 그들의 똑같은 얼굴은 크리스마스 조명 아래에서 평온해 보였다. 침대 옆 탁자에는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지혜의 배낭에서 나온 낡고 흐릿한 사진이 아니라 바로 그날 찍은 새로운 사진이었다. 박민준, 예진이, 지혜 모두 함께, 모두 미소 짓고 모두 그들이 속한 곳에 정확히 있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박정숙은 그 사진과 같은 사진을 들고 있었고 마침내 그녀가 거의 파괴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을 이해했다.